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7일 11시 16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하게 됐는데 오늘 볼 부분은 알랭 바디우의 수학예찬 3장의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 볼 부분은 수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대상, 수학이 다루는 대상 자체가 어떤 실제적인 걸 다루냐, 아니면은 그냥 수라는 걸 다루는데 그냥 그거는 형식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수는 이제 뭐 실제를 가리키냐, 아니면은 뭐 형식일 뿐이냐, 이런 걸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언어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수에 대한 얘기만 하죠. 수랑 언어는 차이가 잘 없어요. 이제 수치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기호냐, 아니면은 어떤 존재 특징을 표현하는 기호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기호이기 때문에 수나 언어는 일반적으로 기호의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랑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언어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번에는 바디우가 수학에 대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수학에 대해 언급할 때 수의 문제, 수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실제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좀 그 단순하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좀 그래도 예시를 좀 들어서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구체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그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수학을 존재론적 성향 또는 최소한 실제론적 성향이라고 해야 할 수학자들 스스로는 플라톤주의적이라 말하는 성향 쪽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수라고 해야 되겠죠. 수가 실제 존재를 지칭한다고 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플라톤주의로 이끈다, 플라톤주의 쪽으로 간다 얘기인데, 플라톤주의라는 거는 어떤 이데아를 말하죠. 이데아 실체, 어떤 실체나 이데아가 있다,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주의라는 건 이제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런 기호와 관련해서는 실제를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 플라톤주의라고 해서 어떤 의미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고 어떤 실제를 인정하는 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호와 관련해서 플라톤주의가 더해지니까 기호가 어떤 실제를 지칭한다는 걸 긍정하는 이제 사상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 실제 존재를 지칭한다는 학자들은 플라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이러한 시각에서 수학은 거기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유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제하는 거를 지칭하는 게 수라고 했으니까, 수를 다루는 학문인 수학은 어떤 실제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측면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이제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실존하는 무언가에는 어떤 의미에서 비물질적이라 할 수 있는 일반성이나 보편성의 층위가 있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제 수학이 어떤 존재에 대한 사유이냐, 이걸 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실제 마주하고 있는 존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존재들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데아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층위, 어떤 모든 보편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천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데아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틀에서 찍어내면서 이제 실제 세계의 존재들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틀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한 특징을 지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보편성을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이데아라는 게요. 이데아라는 게 보편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존재들은 이 보편성을 확립시켜준 이데아에 의해 나타난 어떤 그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라는 거는 이 이데아다. 이 지금 실제 세계의 존재들은 부산물이다. 이 틀에서 나온 틀을 닮은 무언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데아가 실체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이제 플라톤주의자들은 이런 그 이데아 같은 거 어떤 우리가 보게 되면 도형이라는 걸 보더라도 이게 다양한 형태죠. 뭐 사각형을 본다 하더라도 사각형도 다양하고, 뭐 직사각형이라 해도 어떤 그 형태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게 나옵니다. 2cm짜리 직사각형 있고, 뭐 3cm짜리 직사각형 있고,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보편성을 다루는 거, 보편성을 다루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그러는 게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도 이런 실제를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런 보편적인 것을 다룬다고 한다면은 보편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실존하는 무언가는 이데아 같은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실제 세계들의 존재는 이 이데아에 의한 부산물이니까 이게 실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비물질적이죠. 이데아는 비물질적이고, 그래서 일반성이나 보편성의 층위가 있다. 보편성을 제공하는 거죠. 일반성과 보편성을 제공하는 층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존하는 모든 것에서 발견되는 구조들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 세계의 존재들을 보면은 보편적인 어떤 특징이 나오네라는 게 있죠. 그 특징이 이제 이데아나 이런 거에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구조들, 그 구조적 가능성들에 대한 연구가 바로 수학의 관건입니다. 그쵸?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치적인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것도 물론 수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 계산할 때 어떤 보편적 특징이 있나 살피고 어떤 법칙을 마련할 수 있나 살피는 게 수학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수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자들은 이제 수학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어떤 그 세계의 질서, 체계를 탐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수학을 논할 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현실 세계의 과학 이론이 수학 없이 실존할 수 없다는 사항까지도 설명한다. 과학 이론이 수학 없이 실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세계 자체가 공간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더해져 있잖아요. 이 세계에 공간과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는 없다 보니까, 그런 영역은 없다 보니까 공간과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게 돼요. 자연물은 전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냐면은 공간도 수치화될 수 있고 시간도 수치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수를 다루는 학문이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다루게 될 테니까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문들이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현실 세계와 관련해서는 그러는데, 앞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데아. 결과적으로 이 이데아를 찾아가기 위한 탐구를 이제 학자들이 한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이데아를 뭐 도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논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이데아를 찾아가려고 탐구하는 게, 보편적인 구조를 찾으려고 탐구하는 게 수학의 관건이고, 그렇다라는 점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플라톤주의적 그 수학자들은 이데아를 탐구하는 수학자들이다. 어떤 수치적 이데아, 세계의 수치적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과학 이론이 이 부분을 했었네요. 지금 약간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수학으로 구성이 된 이 세계에 이제 있는 자연물이나 이런 법칙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걸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것들이 성립되어져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보게 되면 갈릴레이가
갈릴레이가 개관에 말한 바에 따를 때 세계는 수학적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진 않단 말이에요. 물론 이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고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또 나눠져 있다라고도 이제 철학에서는 분류해서 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논하게 되면은 이 살아가는 세계는 수학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게 말이 맞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첫 번째 정향은 수학이 실존하는 것 전체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단언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보편적인 질서를 탐구하는 거죠. 실존하는 뭔가에 대해를 놓고서 수치적 어떤 것을 놓고서 살피기 때문에, 근데 이 실존하는 모든 것 전체는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 우리가 이제 실존한다는 게 뭐 여기서 흐름을 타고 보게 된다면, 지금 자연 세계가 수학적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실존하는 것도 이제 세계에 실존하는 것이 되겠죠. 세계에 실존하는 것 전체도 네, 수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생물이나 세계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 본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틀릴 리가 없죠.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뭐 케이블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수학적인, 수치적인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잖아요. 수치적 특징을 지니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수학과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러한 관점은 수학적 질서라는 세계를 긍정해야 한다. 이게 플라톤주의 관점이죠. 네, 특정 진료의 어떤 대상의 본질과 수적 질서가 더해져서 특정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제 긍정해야 된다. 네, 이 모든 것에 수적 질서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아가면 비진료적 세계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걸림목이 되는 듯하다. 이 비진료적 세계라는 것은 이데아 세계를 말하죠. 예, 어떤 것들이 산출되게끔 하는, 예, 수치가 있기 이전, 그러니까 이데아적으로 본다면은 하향의 이데아는 뭐 수치적인 측면이 없어요. 하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수치적인 특징이 아니라 뭐 범위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색깔이잖아요. 색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색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파장이다, 뭐 빛에 의한 파장이기 때문에 빛은 어떤 파장이고 뭐 빨간색은 어떤 파장이고 하니까 이건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향 자체를 수치로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놓게 됐을 때 그것도 뭐 수치적인 걸 요구하진 않죠. 그래서 근데 모르겠네요. 가치 평가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더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수치적인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교는 하겠죠. 아무튼 이 플라톤주의는 비진료적 세계를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 자체, 내가 보고 있는 세계 자체에서 이제 학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비진료적 세계를 굳이 전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제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저도 예전에는 비진료적 세계를 굳이 전제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좀 요즘은 바뀌었어요. 예, 비진료적 세계에도 전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런 플라톤주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네, 어떤 대상에 대한 본질과 수적 질서가 모든 존재에게는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형식론적이라 칭하는 다른 정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수학에는 이제 형식주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언어의 형식주의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구절부터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나오기는 해요. 예,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보면요, 네, 형식론적 정향이라는 것은 수학이 단순한 언어 게임이라고 한다. 예, 형식적으로 엄격한 언어의 규격화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학이 단순한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복소수라던가 허수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확한 지칭이 없다. 파이, 파이도 그렇고 이게 정확한 뭔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엔 무리수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소수로 떨어지는 그 수가 이제 파이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뭐 정확하게 뭔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퉁쳐서 체크하는 게 이제 수치다, 수학이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탐구하는 게 뭐 절대적일 수 없고 뭐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규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불완전한 요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게 형식주의로 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뭔가를 따지지 말고 가능성을 다 따지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좀 이런 게 많이 심하죠. 근데 수학은 좀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알렌 바디우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역이나 증명 개념은 실제로 규범적이고 형식화되어 있지만 이 엄격함 없이는 경험적 현실과의 항시적 관련성을 내세울 수 없다. 연역이나 증명 개념은 실제로 규범적이고 형식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규범화한 내용 안에서 증명이 되고 연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엄격함 없이라고 했는데 언어의 규약화 이거죠. 어떤 뭐 규범, 언어에 대한 규범, 수치에 대한 규범, 기호에 대한 규범과 형식 이런 것이 없다면 경험적 현실과의 항시적 관련성을 내세울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만큼을 1cm로 하자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1cm에 대한 연산이 가능해지죠. 근데 만약에 이걸 1cm로 안 하고 뭐 어디서는 이만큼 1cm 하고 어디서는 이만큼 1cm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현실에 좀 적합하게 쓰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계산하는 용도로서 우리가 통일된 어떤 그 합의된 입장을 가지고서 논하기 위해서는 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지 우리가 탐구하는 수학이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인 규정이다, 모든 어떤 존재가 봐도 동의할 주장이다 이러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냥 당연히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파악하는 수치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거니까 다른 존재에겐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주장이기는 한데 얼만큼 이게 학문의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가 해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볼게요. 이러한 태제를 옹호하며 종종 개진되는 논변은 수학의 공리들은 변할 수 있음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가능한 복수의 우주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수학의 대상이 이제 형식이라고 보는 입장은 엄밀함이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학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뭐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점과 평행한 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 지금 바디우는 이런 다원주의로 가는 이 형식주의를 좀 비판하는 느낌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아직도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세간의 논쟁을 언급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수와 관련해서 실제주의는 수는 어떤 실제를 지칭한다라는 입장이고 형식주의는 수는 우리가 약속한 것일 뿐이며 수는 실제로 충분히 논하지 못한다 실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든 간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이만큼을 1cm로 하자는 협약이 있죠. 그래야 연산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이만큼의 실제를 지칭하자고 약속을 한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수학이 뭔가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형식주의에 놓인 경우에는 점차 탐구하는 것에 대한 회의주의를 좀 많이 겪게 되긴 하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약속한 것일 뿐이고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탐구의 의미를 증명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양상으로 나아가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학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제주의를 좀 많이 옹호할 것 같습니다. 형식주의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철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수학들은 다 실제주의 속에서 탐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형식주의나 뭐 실제주의냐 이런 걸 논한다 할지라도 대세는 실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본 거는 수학의 이제 실제주의, 형식주의 논쟁, 수라는 게 실제를 가리키냐, 형식일 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앞서서 이제 바디우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내용이구나 확실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